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넘어 대리석 바닥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서유진은 간내린 커피에 향긋한 내음을 음미하며 남편 강민혁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잡지 화보에서나 나올 법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성공한 건축가인 남편, 그리고 그의 아내로서의 안정된 삶. 10년 전 유진은 기업 전략기획팀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재였지만 민혁을 만나고 그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후회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때때로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냄새 좋은데. 역시 우리 유진이 솜씨는 최고야. 샤워를 마친 민혁이 부드러운 목욕 가운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서며 유진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상쾌한 비누 향과 따뜻한 천이 유진의 코끝을 스쳤다. 그는 늘 다정했고 완벽한 남편의 표본 같았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의 다정함은 잘 짜인 연극 대본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살짝 움츠렸다. 민혁은 그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혹은 애써 무시하는 듯 유진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식탁에 앉았다. 오늘 저녁은 좀 늦을 것 같나.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 알았어요. 요즘 많이 바쁘네요. 유진은 접시 오믈렛을 담아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응.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워낙 커서 이것만 잘 성사되면 우리 회사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거야. 민혁은 열정적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유진의 귀에는 그저 멀게만 들렸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아래 민혁의 발치에 엎드려 있는 진돗개 대박이에게 향해 있었다. 대박이는 몇 년 전 유진이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아이였다. 처음에는 사람을 극도로 경계했지만 유진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마음을 열고 이제는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충직한 경호원이자 가족이 되었다. 대박이는 유진 외의 모든 사람에게 무관심한 편이었지만 유진이 사랑하는 남편인 민혁에게만큼은 유독 쌀쌀맞게 굴지 않았다. 적어도 몇 달 전까지는 그랬다. 최근 들어 대박이의 태도가 이상해졌다. 민혁이 유진에게 다가오기만 하면 녀석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온몸에 털을 곤두세웠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강아지의 기분 탓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집요하게 반복되었고 이제는 노골적인 적이마저 느껴졌다. 바로 지금처럼 민혁이 빵을 집기 위해 손을 뻗자 대박이는 마치 그 손이 유진을 해치기라도 할 것처럼 이빨을 드러내며 크르릉 소리를 냈다. 혜어, 이 녀석 또 시작이네.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민혁이 멋쩍게 웃으며 손을 거두었다. 당신만 너무 좋아해서 질투하는 건가. 대박아, 이리 와. 유진이 엄한 목소리로 부르자 대박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꼬리를 내리고 그녀의 발밑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녀석의 경계심 가득한 눈은 여전히 민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동물의 직감은 때로 사람의 이성보다 더 날카롭다고 했던가. 유진은 불현듯 서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 오후 민혁이 출근하고 텅 빈 집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유진은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했지만 아침에 느꼈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민혁의 서재로 향했다.
건축가인 그의 서재는 집에서 가장 공들인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전문 서적들이 질서정연하게 꽂혀 있었고, 커다란 원목, 책상 위에는 설계 도면과 모형들이 그의 성공을 증명하듯 놓여 있었다. 유진은 먼지를 털어내려 책상에 다가갔다. 그때였다. 대박이가 갑자기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책상 아래쪽, 특정 지점을 향해 앞발로 툭툭 치며 코를 킁킁거렸다. 왜 그래? 대박아, 거기 뭐 있어? 유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허리를 숙였다. 대박이가 가리키는 곳은 책상 다리 안쪽에 평범한 원목 패널 부분이었다. 유진은 무심코 그곳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런데 손끝에 미세한 틈이 느껴졌다. 보통의 가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교하게 계산된 틈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녀는 손톱으로 틈을 더듬었다. 그러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패널의 일부가 안으로 살짝 들어갔다. 숨겨진 서랍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 8년 동안 남편의 책상에 이런 비밀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설계 도면 몇 장과 작은 벨벳 상자가 전부였다. 유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상자를 집어들었다. 익숙하지 않은 무게감과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상자를 열자 부드러운 비단 위에 놓인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커프스 버튼, 즉 남성용 소매 단추였다. 하지만 평범한 커프스 버튼이 아니었다. 백금으로 만들어진 몸체에는 날개 달린 사자와 염소의 머리를 한 키메라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그 동물의 눈은 어두운 사파이어로 장식되어 있었다. 고풍스러우면서도 어딘가 기괴한,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물건이었다. 유진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남편의 것이 아니다. 미니멀하고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강민혁이 이런 화려하고 퇴폐적인 디자인의 액세서리를 착용할 리가 없었다. 그녀가 사준 선물도 아니었고, 그가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다고 자랑한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 커프스 버튼은 누구의 것일까? 왜 남편은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 비밀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걸까? 유진은 차가운 금속을 손에 쥔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세계에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던 한강의 눈부신 풍경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충직한 개의 대박이가 그녀의 발치에 불안한 듯 몸을 바싹 기댔다. 정적이 흐르는 집 안,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평온했던 그녀의 일상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비밀 서랍을 닫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지난 8년간 강민혁의 아내라는 역할에 만족하며 기꺼이 잠재워 두었던 날카롭고 냉철한 전략가의 자아가 깨어나고 있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이것은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목표는 진실을 밝혀내는 것. 상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의 일상은 겉으로는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한 아내였고
집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과 귀는 집안 곳곳에 보이지 않는 정보망을 펼쳐놓은 듯 민혁의 모든 것을 좇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유진은 민혁의 행동 패턴에서 변수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서재를 청소하는 척하며 그의 다이어리를 훔쳐보았다. 클라이언트 미팅이라고 적힌 날짜와 시간, 장소를 몰래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며 낯선 레스토랑 이름이나 의심스러운 선물 구입 내역이 있는지 샅샅이 훑었다. 수연 씨가 이번 프로젝트에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각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열정이 대단해. 어느 날 저녁, 민혁이 무심코 던진 말에 유진의 안테나가 날카롭게 반응했다. 이수연, 민혁이 이끄는 건축사무소의 젊은 프로젝트 팀장이었다. 최근 들어 민혁의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칭찬은 언제나 과할 정도로 후했다. 유진은 직감적으로 그 이름을 기억했다. 밤늦게 컴퓨터를 켜고 회사 홈페이지와 SNS를 뒤졌다. 이수연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긴 생머리에 시원한 이목구비,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가진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회사 워크숍 사진 속에서 그녀는 늘 민혁의 근처에 서 있었다. 민혁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 이상의 감정이 어려 있는 듯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화려하고 기괴했던 키메라 커프스퍼튼, 어쩌면 그건 이수연의 취향일지도 모른다. 젊고 과감한 여자. 유진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은 자신보다 젊고 유능하며 열정적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진부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흔한 배신의 시나리오였다.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유진은 눈물을 흘리는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가설은 증명되어야만 진실이 된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다. 며칠 후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민혁이 오늘 저녁도 중요한 미팅이 있어 늦는다고 통보했다. 그가 말한 약속 장소는 얼마 전 카드 명세서에서 보았던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유진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남편을 미행하는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레스토랑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은 유진의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익숙한 민혁의 차가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다. 채서 내린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있었다. 유진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곧이어 이수연이 나타나 그의 품에 안기는 장면을 상상하며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각오했다. 하지만 레스토랑으로 들어서는 민혁의 뒤를 따른 사람은 이수연이 아니었다. 유진의 눈이 의심스럽게 가늘어졌다. 민혁의 차가 떠나고 잠시 후 또 다른 차 한 대가 멈춰 섰고 차에서 내린 인물은 뜻밖에도 차연우였다. 차연우, 그는 민혁의 회사에서 가장 신임받는 후배이자 유진에게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현우를 유진의 아버지가 거두어 자식처럼 돌봤다. 유진과는 친남매처럼 자랐고 민혁과 결혼한 후에는 민혁을 친형처럼 따랐다.
현우는 유진에게 세상에 남은 유일한 피부티나 다름없었다.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현우와의 약속이었구나. 남자들끼리 중요한 사업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었겠지.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었다고 자책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유진은 움직임을 멈췄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다. 민혁이 자연스럽게 현우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저 친한 선후배 사이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그 손길이 지나치게 길게 머물렀다. 현우는 그런 민혁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존경이나 우애가 아니었다. 깊은 유대감과 비밀을 공유한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종류의 미소였다. 유진은 혼란스러워졌다.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던 의심의 불길이 방향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 밤늦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텅 빈 거리에서 차를 몰았다. 머릿속에서는 키메라 컵스 버튼과 남편의 거짓말, 그리고 현우의 미소가 뒤엉켜 돌아갔다. 며칠 뒤 유진은 민혁의 차에 몰래 설치해둔 소형 추적 장치를 확인했다. 신호는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재즈 바를 가리키고 있었다. 클라이언트 미팅이라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유진은 다시 한번 차를 몰았다. 이번에는 어떤 진실 혹은 거짓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 재즈바는 외부에서는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는 프라이빗한 구조였다. 유진은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입구를 지켜보았다. 잠시 후 민혁이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곧이어 현우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이수연은 없었다. 다른 어떤 여자도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강민혁과 차현우 두 사람뿐이었다. 유진은 운전대에 기댄 채 멍하니 바의 입구를 바라보았다. 이수연에 대한 질투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이제 더 복잡하고 불길한 의문으로 채워졌다. 남편은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현우를 만나는 것일까? 두 사람 사이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독하게 불쾌한 감각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남편의 외도라는 명확해 보였던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더 거대하고 어두운 미스터리가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쩌면 진짜 비극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차현우. 그 이름은 유진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유령처럼 맴돌았다. 그날 재즈에서 목격한 두 사람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의문의 씨앗을 심었다. 이수연이라는 명확했던 가설은 힘을 잃었고 그 자리에는 형체 없는 불안과 혼란만이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주말 저녁, 현우가 집으로 찾아왔다. 어릴 때부터 그랬듯 현우는 주말이면 의뢰 유진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곤 했다. 그것은 세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일상은 가시방석처럼 느껴졌다. 누나, 이 파스타 정말 맛있다. 역시 누나 솜씨는 세계 최고야. 현우는 천진난만한 소년처럼 웃으며 칭찬을 늘어놓았다. 유진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유리처럼 금방이라도 깨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눈은 식탁 건너편, 현우와 민혁 사이를 오가는 보이지 않는 기류를 필사적으로 좇고 있었다. 현우, 네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네. 민혁이 말했다. 그는 현우의 접시에 샐러드를 덜어주며
다정한 형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의 불씨를 키웠다. 민혁이 현우를 바라보는 눈빛, 현우가 민혁의 농담에 웃는 방식,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공기, 그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만이 모르는 암호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식사가 끝나고 현우가 돌아간 후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유진은 더 이상 이 모호함을 견딜 수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을 산산조각 낼지라도 이 지독한 불확실성보다는 나을 터였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민혁이 파주에 있는 건설 현장에 문제가 생겨 하룻밤 묵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표정에는 피곤함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민혁이 집을 나선 후 유진은 곧바로 그의 채 설치된 추적장치 신호를 확인했다. 신호는 고속도로가 아닌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근처의 한적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건설 현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다. 뇌리에서는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명멸했지만 그녀의 손은 굳건하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추적장치가 가리키는 곳은 높은 담벼락과 무성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이었다. 개인 아트 갤러리 혹은 작업실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깊은 밤,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건물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단 한 곳, 2층의 거대한 통유리창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유진은 차를 멀찍이 세우고 걸어서 건물로 다가갔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지만 틈새로 내부를 엿볼 수는 있었다. 그 틈새로 보이는 광경은 마치 한편의 연극 무대 같았다. 넓은 작업실 안에는 이젤과 캔버스, 조각상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두 사람이 있었다. 강민혁, 그리고 차현우였다. 처음에 그들은 그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혁이 현우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현우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손에 자신의 뺨을 기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민혁이 현우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것은 우애의 포옹이 아니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듯한 의심의 여지 없이 연인들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친밀한 포옹이었다. 유진의 위치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고요함이 장면을 더욱 비현실적이고 잔혹하게 만들었다. 오직 그녀의 눈만이 그 끔찍한 진실을 필름처럼 담아내고 있었다.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뇌가 눈앞의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저건 민혁이 아니야. 저건 현우가 아니야.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창문 너머의 두 사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순간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다정함, 그의 미소, 그의 약속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망흑이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배신감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섰다.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보다 그 상대가
다른 누구도 아닌 현우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가족이라 믿었던, 자신의 마지막 피부티라 여겼던 아이. 그 아이가 남편과 함께 자신을 배신했다. 그때 비밀 서랍 속에서 보았던 키메라 컵스퍼튼의 형상이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사자의 머리와 염소의 몸, 뱀의 꼬리를 가진 괴물. 그것은 남편이 살아온 이중적인 삶, 그리고 현우와 뒤얽힌 이 기만적인 관계에 대한 완벽하고도 소름 끼치는 은유였다. 밤 공기가 칼날처럼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유진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그곳에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귀에서는 자신의 피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소리만 윙윙거렸다. 간신히 몸을 돌려 차로 돌아왔다. 어떻게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익숙한 서울의 야경이 생전 처음 보는 외계의 도시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가 돌아온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의 살인 현장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대박이가 꼬리를 치며 달려와 그녀의 다리에 매달렸다. 녀석은 주인의 깊은 고통과 절망을 감지한 듯 불안하게 낑낑거렸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박이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녀의 굳어있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이 마침내 그 끔찍한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텅 빈 침대 옆자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과연 존재하기는 했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이었을까? 동이 틀 무렵 그녀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눈물과 절망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슬퍼하는 아내가 아니라 싸우는 생존자가 되어야 했다. 아침이 되자 민혁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유진을 보자마자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잘 잤어, 여보. 그는 평소처럼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려 했다. 유진은 그를 피하는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의심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럼요. 당신 없이 아주 푹 잤어요. 유진은 희미하게, 그러나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민혁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출장으로 인한 아내의 가벼운 투정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으르렁거리는 대박이를 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유진의 머릿속은 이제 명확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면 그토록 위험한 비밀을 공유하면서까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하나였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회사. 유진은 기업 전략가로서의 본능을 되살려 이 거대한 기망흑의 구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유진은 민혁에게 말했다. 아버지 서재에 있던 낡은 책들을 좀 정리해야겠어요. 회사에 아직 아버지가 쓰시던 창고가 남아있죠. 잠깐 들러서 짐 좀 챙겨오려고요. 민혁은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지. 김 비서한테 말해둘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챙겨와. 그의 오만함이
유진에게는 기회였다. 그는 유진이 슬픔에 잠겨 과거를 정리하려 한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녀는 과거 속에서 미래를 뒤엎을 무기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창고형 사무실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유진은 낡은 서류 캐비닛을 열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후의 회사 재무 기록과 주주 명부, 그리고 주요 프로젝트 파일들이었다. 밤늦도록 이어진 작업 끝에 유진은 마침내 거대한 음모의 윤곽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패턴은 교묘했지만 일관성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회사의 여러 알짜 자산들이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 아래 헐값에 매각되었다. 수익성이 높았던 프로젝트들은 번번이 막판에 계약이 뒤집히며 이름도 생소한 경쟁사들에게 넘어갔다. 유진은 그 생소한 경쟁사들의 뒤를 쫓았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그 회사들이 모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자 마침내 익숙한 이름이 나타났다. 차현우. 민혁은 차현우를 자신의 오른팔로 삼아 그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있었다. 인사 기록을 확인하자 의문은 확신으로 변했다. 현우는 경력에 비해 과도할 정도의 권한을 부여받아 회사의 핵심 재무, 정보에 접근하고 있었다. 민혁이 만들어준 길이었다.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단순한 애정 행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죄를 위한 완벽한 신뢰의 담보였다. 서로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은 배신할 수 없는 공범 관계를 구축한 것이다. 그들은 회사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후 유령 회사를 통해 헐값의 주식을 사들여 완벽한 경영권 장악을 노리고 있었다. 유진은 차가운 분노에 몸을 떨었다.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회사가 저들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유진은 캐비닛 가장 깊숙한 곳에서 15년 전에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교통사고 관련 보고서라고 적힌 파일이었다. 파일 안에는 빛바랜 신문 기사와 경찰의 사고 조사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15년 전 어느 비 오는 밤, 산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로 결론 내려졌다. 그 채는 유진의 아버지와 현우의 부모님이 함께 타고 있었다. 당시에는 그저 끔찍한 불운이자 우연의 일치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유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아버지의 죽음은 민혁에게 너무나 시기적절했다. 아버지가 가장 신임하던 유망한 부하였던 그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회사의 실질적인 후계자 자리를 꿰찰 수 있었다. 그리고 현우의 부모님의 죽음은 충격에 빠진 어린 고아를 그의 소나귀에 완벽하게 넣어주었다. 그는 현우의 구원자이자 보호자, 멘토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연인이자 범죄의 파트너로 만들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먼지 쌓인 사무실 안. 유진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망견히 바라보았다. 한쪽에는 회사를 좀먹고 있는 횡령의 증거들이, 다른 한쪽에는 15년 전에 낡은 사고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보고서에 첨부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자동차 사진에 고정되었다. 브레이크 파열. 그 단어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뇌리에서 울렸다. 남편의 외도와 배신은 어쩌면 더 거대하고 끔찍한 범죄를 덮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것은 아닐까. 유진은 사고보고서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쥐는 것을 느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망가진 결혼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와 어쩌면 아버지의 목숨값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아버지의 낡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운 유진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는 차가운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살인이라는 가설은 너무나 끔찍했지만 그것은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시켰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가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경찰에 갈 수는 없었다. 강민혁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건축가였고 그녀의 손에 있는 것은 정황 증거뿐이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역으로 정신 이상자로 몰릴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는 군대가 필요했다. 아버지의 군대. 다음 날 유진은 수소문 끝에 한적한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 부장을 찾아갔다. 박 부장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가장 신임했던 이사였지만 민혁이 회사를 물려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난 인물이었다. 사모님, 어쩐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박 부장은 갑작스러운 유진의 방문에 놀라면서도 반갑게 그녀를 맞았다. 유진은 서점 안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아버지의 삶을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회사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에 박 부장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유진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유진은 그의 침묵이 의심이 아닌 신중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부장이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증거도 없었고 제 말을 믿어줄 사람도 없었죠. 강민혁 대표는 너무나 영리하고 치밀한 사람이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짧지만 강한 신뢰의 기류가 흘렀다. 박 부장은 유진이 모든 것을 알고 찾아왔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그는 유진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이자 멘토가 되었다. 그는 민혁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식, 자금을 빼돌리는 경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만한 곳들을 알려주었다. 유진의 밤은 다시 바빠졌다. 낮에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아버지의 창고에서 박 부장이 알려준 단서들을 토대로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을 하나씩 쌓아 올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더 이상 찻잔이 아니라 회사의 운명을 가를 날카로운 창이었다. 강민혁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이전처럼 슬퍼하거나 무기력하지 않은, 어딘가 모르게 냉정하고 단단해진 태도. 회사에 대해 묻는 그녀의 질문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혁은 와인을 따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당신 요즘 무슨 생각해? 가끔 딴 사람 같아. 글쎄요, 아마도 진짜 나를 찾아가는 중인지도 모르죠.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받아쳤다.
민혁의 눈의 순간 서늘한 경계심이 스쳤다. 그는 신뢰와 사랑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며 유진의 반응을 떠보려 했지만 그녀는 완벽한 가면 뒤에서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심리적인 압박이 통하지 않자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날 밤 민혁은 또다시 급한 미팅을 핑계로 늦게 들어온다고 했다. 유진이 홀로 집에 남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정전이었다. 유진이 의아해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아래층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누군가 침입했다. 유진은 숨을 죽이고 방 안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그때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대박이었다. 녀석은 이미 침입자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유진의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문이 열리고 검은 형체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잠복해 있던 대박이가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그림자를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들었다. 침입자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가구가 넘어지고 대박이의 사나운 울음소리가 뒤엉켰다.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잠시 이어지더니 침입자는 결국 대박이의 기세에 눌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민혁이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다. 그는 충격받은 유진을 끌어안고 완벽한 남편의 연기를 펼쳤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그의 품에 안겨 떨고 있는 척하면서 유진의 눈은 그의 손등에 난 새로운 긁힌 자국을 놓치지 않았다. 침입자가 정원을 가로질러 도망치면서 묻혀온 진흙 자국이 그의 구두 끝에도 미세하게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그가 꾸민 짓이었다. 이 실패한 협박은 역효과를 낳았다. 유진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대신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마저 불태워버렸다. 이제 이 싸움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유진은 다리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대박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준 충직한 동반자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고마워, 대박아. 유진은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 내가 싸울 차례야. 일신 아키텍처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는 성공의 정점을 과시하는 무대였다. 서울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정재계 인사들과 취재진 그리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그 중심에는 주인공인 강민혁이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축하 인사를 받으며 빛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차현우가 서 있었다. 현우는 존경과 애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민혁을 바라보며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 보였다. 서유진은 그 모든 광경을 연회장 구석의 어두운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짙은 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차갑고 단단한 빛이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성공한 남편을 둔 아름다운 아내로만 여겼다.
아무도 그녀가 이 화려한 파티의 막을 내릴 사형 집행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마침내 민혁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지난 10년간의 성공 신화를 이야기했고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거대한 신도시 프로젝트 유토피아를 발표했다. 장내에서는 감탄과 함께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언제나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지해준 저의 사랑하는 아내 서유진에게 바칩니다. 민혁이 유진이 앉은 쪽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의 위선적인 사랑 고백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민혁이 신도시 프로젝트의 조감도를 공개하려던 순간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꺼졌다. 장내가 술렁였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민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스태프를 찾는 순간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강민혁 대표님, 그리고 차현우 실장님, 유진의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당신들의 마지막 파티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농담이 지나치잖아. 어서 내려와. 유진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신도시 조감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일신 아키텍처의 자금이 어떻게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차현우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유토피아 프로젝트의 진짜 모습입니다. 회사의 돈을 빼돌려 당신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계획이었겠죠. 장내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민혁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여보. 제발 이성을 되찾아. 조작이라고요. 유진은 차갑게 웃었다. 그녀는 다시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었다. 파주 헤이리 작업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다. 흐릿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이것도 조작일까요? 아니면 당신과 내 동생 현우의 특별한 우정을 증명하는 사진일까요?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람들의 경멸과 조소가 담긴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15년 전이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이제 서늘함을 넘어 살기마저 뛰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15년 전 아버지와 현우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교통사고 기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고 직후 거액의 돈이 민혁의 계좌에서 신원불명의 계좌로 송금된 은행 거래 내역이 떠올랐다. 사고를 담당했던 정비공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당신이 브레이크를 고장내달라고 사주했다고.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당신의 탐욕을 위해 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민혁은 더 이상 발악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지고 완전한 패배와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단상 위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경찰과 검사들이 들이닥쳤다. 박 부장과 아버지의 옛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유진의 신호에 맞춰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강민혁, 차연우, 당신들을 살인,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한때 세상의 정점에 섰던 두 남자의 손목에 쇠고랑이 채워졌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한 여인의 처절한 복수 앞에 불꽃처럼 화려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건축가 부부 스캔들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하지만 진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강민혁과 차연우는 재판 끝에 살인교사 및 천문학적인 액수의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남은 인생은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곱씹으며 썩어갈 터였다. 서유진은 일신 아키텍처의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피와 자신의 능력을 물려받은 회사의 유일하고 정당한 주인이었다. 박 부장을 비롯한 아버지의 옛 충신들이 그녀의 곁으로 돌아왔고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회사를 빠르게 정상화시켰다. 그녀는 망가진 회사를 재건하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철학을 계승하여 사람을 위한 건축을 실현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던 어느 날 오후, 유진은 작은 국화꽃 다발을 들고 용인의 한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섰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자리한 차연우의 부모님 묘소 앞에도 섰다. 그녀는 말없이 세 개의 묘비를 차례로 닦았다. 그리고 각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을 한 송이씩 놓았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것 제가 지켜낼게요. 그리고 그녀는 현우 부모님의 묘비를 향해 돌아섰다.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아주머니, 아저씨, 죄송해요. 현우를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로 모든 것을 흘려보내기에는 그녀가 겪은 상처와 배신이 너무나도 깊었다. 용서는 신의 영역일지도 모른다. 인간인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과거를 과거로서 인정하고 이제 그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길고 길었던 복수와 증오의 여정을 그곳에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섰다. 다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표이사 집무실. 유진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역동적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가두는 감옥에 창살처럼 보였던 이 풍경이 이제는 그녀가 이끌어가야 할 미래의 가능성처럼 보였다. 그녀의 발치에는 충직한 진돗가의 대박이가 평화롭게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모든 위협이 사라졌음을, 이제 자신의 주인은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강민혁의 탐욕스러운 유토피아가 아닌 소외된 이웃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도시를 향한 청사진이었다.
유진은 설계도를 내려다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선 불사조의 미소였다. 상처는 영원히 남겠지만 그녀는 그 상처 위에서 새로운 꽃을 피워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인생 2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